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가브리엘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오로지 한국에 유학을 왔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으로 오게 된 후에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미국의 제 친구들과 부모님께서는 큰 걱정을 하셨죠. 심지어 왜 그런 데까지 유학을 가야 되냐며 비아냥거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도 한국으로 유학 가서는 절대 성공 못할 거니까 제발 가지 말아달라며 눈물을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우려와 달리 저는 매우 행복하답니다. 이제 한국 유학이 저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학년을 마치고 9학년 즉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으로 볼 수 있는 학년으로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때 사립고등학교로 가냐, 국립고등학교로 가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이 상이하게 달라지고 공부에 집중을 하는 학생은 대부분 사립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립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받았던 학점으로 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지죠. 그동안 제가 가고 싶었던 사립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진학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 성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 사립학교 아니면 그 아래로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사립학교들이고 그것들은 의외로 국립학교랑 큰 차이가 없는 분위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에 반드시 진학해야 한다며 선생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성적이 약간 부족하기에 에세이를 잘 작성하는 것으로 전략을 잡았고 우여곡절 끝에 입학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입학 승인을 받았다는 기쁨보다는 그 학교에서 제가 원하는 대학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하위권의 성적으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졸업 성적이 매우 우수한 일부 학생들만이 제가 원하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충분한 성적을 내지 못한 게 제 탓이긴 하지만 지금의 제도에서 제가 좋은 대학교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고민도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은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며 해외 유학은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미국의 대학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색 공부를 하면서 유학 경험을 살린 에세이를 잘 작성하는 방법으로 유럽의 학교로 유학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미국에서 정면 돌파해서 미국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그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다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대한 장점을 TV에서 몇 번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도 괜찮아 보여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후 부모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선생님도 잘 모르시는 게 많아서인지 권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저를 말리시더군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저희 모든 시간을 다 쏟아 공부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기에 그런 쪽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허락을 받아내고 마침 저희 아버지도 해외 주재원으로 한국으로 지원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제 유학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저는 제가 원했던 한국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다들거리는 해외 주재원도 지원하셨기 때문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국제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대학 입시반 학생들은 공부량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얼마나 할까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예일 학생은 앉아서 19시간을 꼼짝없이 앉아서 공부했고 대부분의 예일 학생들은 거의 그만큼의 공부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6시간 하는 게 전부였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놀란 적이 있는데 여기 한국대학 입시반 학생들은 거의 17시간, 18시간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열심히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미국에서 대학교에 진학해서나 배우는 수학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수학 성적이 대부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이미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용을 편성하고 공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럴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미국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고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제가 한국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저를 비웃은 몇몇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이 악물고 공부에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처음에는 저를 반기며 같이 공부하자고 해주었으나 제 수준은 한국 학생들보다 많이 낮다는 게 느껴질 만큼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이나 습득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곤 했는데 자신들이 공부 시간을 뺏길까봐 저를 멀리하는 학생도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서글펐지만 제가 이겨내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학생들을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혜련이라는 친구가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알고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혜련은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자신이 복습하는 공부가 된다며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1:1 과외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처럼 혜련의 수준 높은 과외 실력에 감탄하고 배우며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3년 반을 공부했습니다. 꾸준히 미국세 시험도 준비하고 있었고 사실 한국의 수능 시험보다는 많이 쉬운 난이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시험을 치르고 사도 제출했습니다. 이미 그동안 한국에서 영문 논술 학원도 다녔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에세이에 대한 코칭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한국 학생들의 경쟁력이 컸구나 느끼며 그렇게 시험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셋는 저에게 너무 쉬운 난이도였고 에세이는 학원의 코칭과 제가 해외 유학 경험을 살린 내용으로 잘 작성하였기에 당연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꿈에도 그리던 예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미셸은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정은 저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아쉽게 예일에는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며 제가 경쟁에서 밀린 것에 대해서 은근히 저를 비아냥거리던 그 친구들에게는 예일은 절대 쳐다볼 수도 없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그 친구에게 복수할 기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것을 알고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그 친구에게 인사하며 예일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 관리가 안 되어 울그락불그락 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한 페이지라도 더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피나는 노력 끝에 제가 원했던 대학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의 후배 고등학생들에게 정면 돌파보다 옆으로 시선을 한 번쯤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교육이나 높은 학부별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저처럼 공부의 뜻이 깊은 학생이라면 잘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2023명, 여기 먼 나라에서 일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 한국까지 찾아온 어머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과연 낯선 동양의 나라에서 잘 지낼지 궁금했던 부모님. 아들이 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분단된 나라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까 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다행히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심했지만 막상 실제로 찾아간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젊은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평범한 주부 매치니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아들 레오는 2022년 초가을 독일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한국 지사로 발령났습니다. 저는 꼭 아들에게 가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레오가 가려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휴전한 분단국으로 언제 다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곳이었죠. 그러나 레오는 한국 지사에서 자라고 돌아오면 승진은 보장된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었고 저는 한국에 간 아들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레오는 걱정하는 저를 위해서 자주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나 사진 속 아들은 항상 행복해 보였고 큰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낯선 나라이니 사람 조심하고 너무 어두울 때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항상 앞으로 매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은 독일에서도 번화가에서 가방을 뒤로 매다가 여러 번 도둑 맞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은 웃으면서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면서 어머니가 와서 한번 보시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은 3월 달쯤 되면 날씨도 풀릴 테니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저는 3월 말쯤 비행기를 타고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때였고 아들과 함께 공항버스를 타고 도착하니 이미 7시 반을 넘긴 이후였죠. 아들은 배고프실 테니 빨리 맛있는 한국 요리를 맛보게 해주겠다면서 한식집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레오가 저를 때리고 간 곳은 부대찌개 집이었는데요. 태우는 저에게 2주 전에 찍어서 보낸 영상 이야기를 하며 그때 엄마가 먹어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호의 말대로 제가 영상에서 보았던 그 맛있는 비주얼의 요리였습니다. 벌건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향긋한 것 같기도 한 처음 맡아보는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부대찌개 국물을 한 입 입에 넣자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났어요. 아들의 말대로 부대찌개 안에 들어있는 소세지나 스팸 같은 재료를 국물하고 같이 먹어봤는데 더 맛이 풍부해지더군요. 제가 어쩜 이렇게 국물이 맛이냐고 아들한테 말하니 김치 양념. 국물에 고기와 채소를 같이 끓이면 맛없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스팸이나 소시지는 그냥 먹으면 너무 짜지만 이렇게 양념 국물에 넣고 끓이면 기름기와 소금기가 배어나와 고기의 맛이 더 깔끔해지는 한편 우러나온 기름기와 소금, 간이 국물에 녹아들어 국물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소세지나 스팸을 매운 소스랑 끓일 생각을 한 게 기발하다고 했더니 아들은 이 요리의 원조가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미군한테 얻은 햄 등을 넣어 끓인 요리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요리가 발전해서 지금 같이 다양한 사리들을 넣어 먹는 형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인기 메뉴라고 알려주더군요. 아들은 부대찌개야말로 한국을 꼭 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군에서 남은 자투리 음식이 부대찌개로 멋진 변신을 한 것처럼 한국도 가난한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최첨단을 달리는 IT 강국이 되었다고요. 레오는 고작 몇 개월 살았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였습니다. 아들과 저녁을 먹고 잠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택시가 잘 안 잡힌다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선 순간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여자애가 겁도 없이 이어폰을 끄고 혼자 태평하게 휴대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시간에 그것도 지하철역 주변에 여자가 일행 없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사는 독일만 하더라도 열차가 다니는 윈 해역 쪽에는 해질녘만 되어도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들도 혼자 다니기 위험했습니다. 역 주변은 노숙자와 강도 소매치기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제 친구만 하더라도 윈헨역에서 강도를 만나 돈이 털린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그나마 여자로서 큰 해코지는 당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참 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도착역에서 내리니
또 여자들이 역사 안을 혼자 걷는 광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여자들이 저렇게 경계도 안 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한 저는 그 신기한 광경을 다시 되새기며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저는 레오과 함께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은 참 볼 게 많더군요. 경복궁 같은 아름다운 고궁 등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반면에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타워나 롯데월드타워 등 현대적인 시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는 무척 깨끗했으며 가게 점원들은 어찌나 다들 그렇게 친절하던지 독일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넘치는 쓰레기 때문에 쥐가 들끓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관광지는 그나마 낫지만 주택가만 들어서도 악취가 진동하는 곳들이 많았죠. 반면에 한국은 아들이 사는 평범한 동네도 대체로 깨끗했고 죄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식이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인이 조심성 없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카페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아들과 함께 오전에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식을 먹은 뒤 근처에 전통 찻집을 갔는데 노트북을 들고 와 일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이더군요. 참 열심히 사는구나 싶어 흐뭇하게 보는데 노트북으로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필기하던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향을 보니 화장실을 가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볍게 일어난 학생을 보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학생은 노트북에 휴대폰까지 모두 놓고 간 듯했습니다. 저러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싶어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학생이 물건을 놓고 가서 누가 가져갈까봐 지켜보고 있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저렇게 물건을 놓고 가도 잘 안 가져간다고요. 웬만한 가게들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으며 또 사람들도 물건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말대로 학생이 10분 동안 자리를 비웠지만 아무도 노트북과 휴대폰에 관심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만 해도 운이 무척 좋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소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사람들로 바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길거리를 걷다 제 앞에 있는 어떤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는데요. 저녁이라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았지만 제가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제 앞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은 노출이 좀 있어 보이는 상의와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멋진 몸매의 여성이었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녀의 몸매나 노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청바지 안에 있는 휴대폰이었습니다. 투명 케이스를 낀 휴대폰은 심지어 카드까지 들어있었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다니는 걸까 싶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길거리면 CCTV도 확인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5분 뒤 제 앞을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이번엔 지갑을 통째로 길주머니에 넣고 다니더군요. 휴대폰도 모자랄 지갑이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니? 뒷주머니에 저렇게 소지품을 넣고 다녀도 되는 거야? 저건 아예 도둑 보고 가져가 달라는 거잖아. 그러나 아들은 저의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소매치기가 득실거리는 독일과는 완전 달라요. 한국은 웬만해서는 잘 훔치지 않아요. 내가 내일 엄마한테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아들은 다음 날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처음에 왜 경찰서에 가는지 몰라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뭔가 실수라도 한 거냐고 묻는데 계속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안 해줬죠. 아들이 경찰서 안에서 들어간 장소는 마치 행정 업무를 보는 공간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기가 종합민원실이라면서 여기서는 분실물도 관리해준다고 이야기했죠. 아들이 오늘 이곳에 온 건 분실된 카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누가 안 가져가고 경찰들이 찾은 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하라고 잔소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충격적이게도 태우는 이 카드는 경찰이 찾아준 게 아니라 지나가던 한국인이 찾아서 경찰서에 가져다 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진짜 경찰이 찾아준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찾아준 것이 맞냐고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대답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도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카드는 물론이고 현금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지갑이 분실물로 들어왔다고 경찰에 연락 왔다고 합니다. 레오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오는 독일에 있을 땐 자꾸 덤벙대 당하던 자기가 단 한 번도 물건을 도둑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소매치기가 별로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도 여자가 번화가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라고 했죠. 저는 그제야 한국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늦은 밤 여자가 여기 혼자 다니는 것도, 카페에서 학생들이 느긋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것과 길주머니에 태연하게 휴대폰을 꽂고 다니는 것도 모두 이해가 되었어요. 소매치기한테 몇십 번이고 당한 태도조차 단 한 번도 도둑 맞지 않는 나라였으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차를 쓴 아들이 수요일날 다시 회사에 나가봐야 하므로 저는 화요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에서 소매치기에게 당하는 관광객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추억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언젠가는 저희 나라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질 날이 오게 될까요? 요즘은 독일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한국 사람들이 부주의한 줄 알았다가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먹은 독일 아주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